안녕하세요. 저는 황당하고도 답답했던 과거의 일을 뒤로한 채 새로운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3살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딱히 결혼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20대를 그저 흘려보내 버리고 말았던 제가 30대 나이에 들어선 뒤에는 처음 만난 상대였죠.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서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하며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요. 슬슬 결혼 준비를 하려고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내던 어느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초대로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참고로 시댁은 좀 한적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어요. 좋은 의미의 여유로운 동네인 건 아니었고요. 대형 마트이든 병원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어딘가 휑한 느낌이 들었어요. 매우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였죠. 돌려 말하지 않아 본다면 집값이 좀 저렴한 위치였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런 동네에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가 제 시댁이었는데 도착하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하필이면 이런 때 고장이 났냐. 남편이 민망해했고 저는 아파트 세대 규모에 비해 엘리베이터가 꼴랑 한 대라는 걸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가 뭔지 아시죠? 엘리베이터가 중앙에 있고 좌우로 복도가 펼쳐져서 현관문들이 쫙 있는 전형적인 옛날 복도식 아파트 구조요. 그냥 쓱 쳐다봐도 복도가 길고 현관문 손잡이도 많은데 엘리베이터는 가운데 딸랑 하나라는 건 야박하다는 생각이나 하며 남편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시댁은 5층이었죠. 계단을 오르는 동안 남편은 자꾸만 저에게 왜 하필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많이 민망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라고 여기며 빨리 고치기나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도착한 5층에서 얼른 좌우를 살펴봤더니 우측에는 복도에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머리가 좀 벗겨졌고 후줄근한 편한 차림새였죠. 자기 집 앞이라 괜찮다는 것인지 경치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와서 그 연기가 멀리 퍼져기는커녕 뒤로 돌아와 흡풀어지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생각했었죠. 저쪽만 아니면 좋겠다. 그러면서 얼른 좌측을 쳐다봤더니 복도 끝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잡동사니가 보였습니다. 다른 집이 용감무쌍하게 그러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저 끝에 있는 집이 원흉이었을 테죠. 대체 저게 뭐하는 민폐짓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고자 그 찰나에 제가 눈을 가늘게 찌푸려 보니 복도의 끝벽을 가로막고 있는 잡동사니의 정체는 신발장으로 보였습니다. 신발장 위에 각종 짐을 얹고 또 얹고 얹어놓은 상태였고요. 그러고 보니 그 광경이 너무 강렬해서 그렇지 그 복도 끝 집에 이르기 전까지의 다른 집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쓰레기를 집 앞에 두고 살지?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었어요. 누가 봐도 다 채운 게 아니라 아직 열심히 채우고 있는 사용 중인 쓰레기 봉지가 아가리를 벌린 채 현관문 옆에 대충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아용 킥보드가 복도에 나와 있는 것은 애교스러워 보일 정도였어요. 좌측으로 돌린 채 고개가 뻣뻣해져 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저쪽이야.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죠. 남편은 해맑은 표정으로 우측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좌측 복도의 풍경에 비하자면 우측은 깔끔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다시 보니까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싱긋 웃으며 남편과 함께 걸음을 옮겼어요. 민폐스럽게 다 같이 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저런 아저씨 때문에 여기 집들 다들 힘들겠네. 그런 생각이 무심코 스치고 있을 때 남편이 걸음을 멈추며 당황했습니다. 어라, 아저씨! 당황한 남편이 막 담배를 피우던 참이던 그 아저씨한테 아는 체를 한 거예요. 그 아저씨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저는 그때 생각했죠. 이웃이라서 인사를 나누는구나. 남편은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본가는 엄연히 여기였으니까요. 당연히 이웃들과도 안면이 있지 않겠나요? 하지만 그 아저씨가 굉장히 멋쩍어 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신 순간부터 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석이 네가 오기로 한 걸 몰랐구나. 같이 온 분은 만나는 여자친구? 네? 네. 저희 엄마한테 못 들으셨군요. 그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아무튼 들어가 봐라.
안에 엄마 계신다. 제가 얼른 반사적으로 그 아저씨한테 가벼운 목례를 꾸벅 인사를 드렸고 남편은 우물쭈물하면서 그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을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눈치였죠. 그러자 그 아저씨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지. 나는 바로 그냥 가면 되니까 들어가라. 난 이만 가마. 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 아저씨가 후다닥 걸음을 옮기신 뒤 엘리베이터 앞에 서셨다가 고장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작게 쌍욕을 뱉으시며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셔? 그게 설마 이렇게 바로 아저씨를 소개해드릴 줄은 몰랐네. 우리 엄마하고 만나시는 분이야. 정말? 혼자 지내시는 게 아니었어? 뭐 얼마나 진지한 관계인지 그런 건 난 자세히 모르겠고 아무튼 방금 그 아저씨가 우리 엄마의 남자친구 분이신 건데 그냥 서로 심심하고 적적하니까 가끔 만나서 같이 시간이나 보내시는 걸로 나는 일단 그렇게 아는 중이야. 그렇구나. 연세도 많이 안 드셨는데 누구 만나시면 너무 좋지.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 입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태연한 반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만 제 눈은 복도 난간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담뱃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피우셨던 담배에 남은 꽁초는 보이지 않았죠. 들고 가신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바깥으로 멀리 내던지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몰상식한 행위를 목도한 것에 약간은 어지러워하며 열린 현관문 안으로 남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신발을 벗고 들어간 남편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를 냈고 저는 좁은 신발장이 어수선하다는 인상부터 받았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상대와 함께 밥을 먹으러 온다는데 과연 집 상태를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약간 들 정도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아들 너 왜 벌써 왔어? 무슨 일이야?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신 시어머니께서 맨몸에 냉장고 원피스만 달랑 하나 입으신 차림으로 젖은 머리에 수건 하나를 대고 등당하셨던 겁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으셨던 건지 발견하시고 화들짝 놀라셨고요. 그냥 씻으신 것도 아니고 머리 감고 샤워를 하고 나오신 참이었어요. 그럴 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얼굴은 당연히 눈썹 하나 못 그리고 입술에 색깔 하나 못 바른 민낯이고 젖어서 위역이 된 머리카락은 민낯을 더욱 적나라하게 만들어줄 뿐이고 샤워하고 나서 대충 몸을 가릴 정도로 입은 옷은 가슴이며 팔뚝, 다리 같은 걸 민망하게 드러내죠. 같이 사는 가족끼리라면 아무 생각도 안 드는 모습이지만 저는 그간 사진으로만 봐온 제가 결혼할 남자의 모친을 직접 처음 뵀는데 그런 모습이어서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였겠죠. 남편을 향해 외치시고 난 시어머니께서 겸연쩍게 시선을 아래로 내리깐 저를 발견하시고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세상에, 난 몰라. 이걸 어째! 머리에 얹고 계셨던 수건을 내려 가슴에 품으신 채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시댁은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아담한 내부였죠. 거실과 부엌이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었고요. 그 말은 신발장 앞에 서서 보고만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던 그 모습도 5걸음 이내로 가까운 거리였고요. 방으로 피신하셨는데 그 방은 화장실의 바로 옆이었습니다. 난리법석 피우시는 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려왔어요. 아담한 내부에서 눈도 귀도 피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써 평정을 잃지 않으려는 듯 표정 관리를 하며 저에게 일단은 앉아있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거실에는 3인용 소파가 있었죠. 초대를 받아서 온 입장인데 잘못된 때에 온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떠날 수도 없었고 뭐 이런 난감한 상황이 다 있냐는 생각을 하며 멍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뭔가 상황이 잘못 꼬인 것 같다고 하며 저에게 자꾸 설명과 변명을 하려고 들었어요. 태연한 척 해보지만 한껏 떨리고 있는 남편의 눈동자를 보며 왠지 애처롭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남편이야말로 당황스러울 텐데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들, 잠깐 이리로 와볼래? 그때 방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려왔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이 미안하다는 미소를 남긴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이 아담했으니까요. 그리고 옛날 아파트인데 방음 같은 걸 어떻게 기대하겠나요. 제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두 사람의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왜 벌써 온 거야? 저녁 때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내가 아까 심장 떨어질 뻔했어. 벌써라뇨? 시간 돼서 온 건데.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게 오라고 엄마가 그러신 거잖아요. 웬 저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마 저녁밥 먹는 걸로 착각하신 거예요? 뭐? 점심? 너야말로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당연히 저녁이지. 한 끼라면 저녁을 초대해서 같이 먹지 않겠니?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가 점심 때 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왔죠. 그리고 오늘 이때 오겠다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통화도 해놓고 왜 이러세요? 통화? 아침에? 오늘? 내가 오늘은 아침에 좀 정신이 없었어. 얼떨결에 네 전화 받았었는데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랬나 보다. 아이고야, 내 정신 좀 봐라. 오늘 하필이면 내가 또 늦잠을 자가지고. 알만하네요. 아저씨 와 계셨던 것 때문에 그렇죠? 아저씨가 어제 여기서 주무시고 가셨나 봐요. 응? 이제 보니까 혹시 네가 마주쳤니? 네, 집 앞에 계시던데요. 담배 피우고 계셨는데 그냥 집에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집도 바로 옆 동네니까 알아서 잘 갔겠지. 아니, 그나저나 지금 이걸 어쩐다니? 네가 점심때로 착각하고 와버렸으니까 나는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차려놨어. 아유, 미치겠다.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니까는 엄마. 저하고 문자 나눈 것 좀 확인해보세요.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점심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번도 저녁이라고 하신 적 없어요. 뭔 점심을 같이 먹어. 아들, 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자꾸 하는데 문자를 봐도 분명히 어라? 왜 문자에는 점심이라고 적혀있지?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계속 저녁이라고 생각한 건데. 아유, 이거 완전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 남편이 크게 한숨을 연달아 쉬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알만하셨죠. 당혹스러운 오류는 이미 발생한 뒤였고 이제는 수습의 단계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아무래도 내가 이만 가봐야 하는 게 맞는 거겠지. 다음을 기약하면서 내가 이만 가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혹시 밖에 나가서 식당 가자고 할 수도 있겠다. 근처 괜찮은 곳이 있으면 나가서 사 먹어도 될 테니까. 저는 이왕이면 제가 이만 일어나는 쪽을 보고 기대하며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방에서 남편이 나왔을 때 그런 뜻을 전하려고 했으나 설마 선수치기를 당할 줄은 몰랐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요새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다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떠올렸던 두 가지 선택지 중 후자의 결과가 나온 듯 싶었어요. 그래? 나는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서 이만 가봐야겠다 싶었는데. 아니야. 지금 우리 엄마가 너무 미안해하셔. 아무것도 대접 못하고 보내면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네. 금방 옷 입고 준비하실 거야. 잠깐만 기다려주라. 응? 그러시다면야. 그래, 알겠어. 내가 기다리지 뭐. 일어나려던 엉덩이를 다시 소파에 붙이고 앉아 떨떠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었네요. 어딘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득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한다면야 괜찮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떠올린 두 가지 선택지 이외의 것이 존재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 한식 좋아하잖아. 찌개 좋아하고 계란말이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치? 맞아. 나 그런 거라면 무조건 환장하고 잘 먹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다행이다. 잘됐다. 여기 괜찮은 식당이 백반 전문이라네. 나도 안 가봤는데 작년에 생기고 나서 꾸준히 잘 된대.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남편이 신이 난 목소리를 내더니 다시 방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몰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설마 그게 배달 주문을 그대로 넣어도 된다는 신호였을 줄은요. 시어머니께서 그 식당에 배달을 시키셨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배달 음식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메뉴가 한식이라길래 저는 배달로 먹자는 것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옷 입고 준비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씻고 나오신 직후였으니 머리 말리고 옷 갈아입고 얼굴에 최소한의 화장을 하시겠다는 뜻이었죠. 외출 준비를 하신다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작은 뚝배기에 담긴 찌개들이 배달 왔을 때 반쯤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게 뭐지? 대체 뭐야?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싹싹하게 웃으면서 손을 움직이고 식탁으로 그걸 날랐다는 게 정말 스스로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유, 미안해서 어쩌나? 그래도 맛있게 들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뚝배기 끓인 거 직접 그대로 가져다 주는 집 없어요. 요새 이런 집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요? 이런 집 못 봤죠? 여기밖에 없어요. 반찬도 이것 좀 봐요. 세상에나 이게 종류만 해도 몇 개야? 이러니까 요새 이 근방에 사는 아줌마들 죄다 밥 안 차리고 여기서 시켜 먹으려고들 난리지.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차리셨어도 이것보다 맛있게는 못했을 거라고 하며 호호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먹은 된장찌개의 맛을 오늘까지도 떠올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먹었겠나요? 맛을 음미하는 그런 건 없었죠. 그냥 떠서 퍼서 입에 넣고 씹느라 바빴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이 자리를 끝낼 생각도 강했던 것 같아요. 어영부영 식사가 끝나가자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서야 울상을 지으셨어요. 오늘 만나면 이것저것 물어볼 것도 많고 대화도 차근히 많이 해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너무 속상하네. 아유, 미치겠다.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정말 맛있게 밥 잘 먹었습니다. 저는 울상이 드셔서 한숨까지 쉬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찌됐든 사람이 참 솔직하신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은 좀 꼬였으나 시어머니께서 최악이라는 느낌은 못 받은 자리였죠. 솔직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시간을 끌지 않고 밥 먹은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사를 드리고서는 남편하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다급하게 당신도 함께 따라붙으셨어요. 배웅을 내가 나가줘야지, 배웅을.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요 앞에까지만 같이 나갈게요. 아유, 암만 그래도 손님 가는 건 지켜봐야지. 안 그래요? 호호 웃으시면서 배웅을 나오셨던 시어머니께서는 고장이 난 엘리베이터를 보시고는 표정이 싸하게 굳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뭔 지랄이 난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툴툴대면서 아까 왔을 때부터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고 하니 표정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더니 방금 전과는 다르게 목소리를 높이셨죠. 이 망할 놈의 꾸진 아파트. 이게 대체 오랜만에도 벌써 몇 번째야? 내가 진짜 맨날 여기서 살기 싫어 죽겠다 진짜. 아유.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것에 제가 깜짝 놀라던 그때 계단을 막 올라오신 어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4대 정도 많아 보이시는 분이었고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드신 채로 계단을 오르는 그분이 혀를 끌끌 차며 시어머니를 겨냥했습니다. 으이구, 맨날 주둥이만 요란하지. 어디 딴 데 갈 돈이라도 있어? 그런 형편도 안 되면서 맨날 저렇게 주둥이로만 나불대나 몰라. 아유, 듣기 싫어. 어머, 제가 뭘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단박에 발끈하셨고요. 가만히 있기는 어디 한두 번 주둥이가 요란했어야지. 맨날 여기서 살기 싫다, 뭐 이 동네 뜨고 싶다, 그런 소리 시끄럽게 해대면서 자기만 혼자 고상한 척까지 해대니까 듣는 입장 보는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이 아주머니가 성격이 아주 이상하시네. 남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걸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본인이나 잘하고 사세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안 쓰이게 하고 살든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 집 아저씨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죽겠으니까 복도에서 담배나 피우지 말게 하슈. 밖에 내려가서 피워야지. 어떻게 남들 다 지나다니는 복도에서 피울 생각을 하나.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수준하고는. 뭐예요? 수준?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 현관 앞에 쓰레기나 놓고 살지 마세요. 아주 볼 때마다 더러워 죽겠다고요. 담배 연기가 몇 분 남짓 잠깐이라면 쓰레기는 하루 종일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심하지. 내 집 앞이고 내 쓰레기니까 상관 말어. 어머, 수준 운운할 건 내 쪽에서 해야 맞는 거네. 진짜 미치겠다. 아줌마가 자꾸 쓰레기 앞에 내놓고 쓰시니까 다들 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래? 쓰레기 앞에 내놓고 사는 건 503호가 먼저 시작했고 내가 열받아서 똑같이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시작 따질 거면 503호한테 가서 따지슈. 503호요? 그 집에 덩치 무서운 아저씨 살잖아요. 그쪽 라인에서 따져야지. 왜 나더러 하라고 그러세요? 치사하게. 왜? 그 집 아저씨더러 복도에서 담배 피우는 그 싸가지로 503호한테 가서 한마디 좀 하라고 그러시지. 담배 피우느라 바쁘고
조용한 밥이나 뭐 아침 가릴 것 없이 이부자리에서 붙어먹느라 아주 바쁘시나? 그래서 따지러 갈 시간은 없으신가 봐? 오늘 아침에도 그 집 현관문 바깥에서 아주 소리가 시끄럽게 새어나던데 금실 많이 좋으신가 봐요? 그 아주머니가 비아냥거리시는 것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삽시간에 민망함으로 달아올랐어요. 남편은 얼른 제 팔을 잡고서 계단 쪽으로 향했죠. 저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뻣뻣하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두 사람보다 한 발짝 늦게 대신 빠른 속도를 내어 내려오셨고요. 이런 천박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아주 여기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수준이 안 맞아서 진짜 같이 못 살겠어, 수준이. 이를 갈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저와 남편을 발견하시고는 표정을 환하게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냥 빨리 갈 생각밖에 없었으므로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대해 아무런 감상이 들지 않았고요. 되도록 정중하게 이만 가보겠다는 인사를 올렸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해 죽겠다는 얼굴로 손을 흔드셨고요. 그런데 1층의 출입구를 향했을 때 발치에 뭔가 쌩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참고로 출입구에는 요즘 아파트처럼 보안 시스템이 없었고요. 그냥 개방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바깥에서부터 뭔가 휙 들어와서 빠르게 1층 복도 안쪽으로 지나갔는데 시선을 돌려서 그 형체를 간신히 확인했더니 쥐였습니다. 진의 색깔에 크지 않은 쥐였어요. 쥐 특유의 기다란 꼬리를 봐버린 것에 놀라서 심장이 막 벌렁거렸습니다. 제가 봤는데 바로 옆에 있던 남편 역시도 당연히 봤겠죠. 한껏 놀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렇게 말을 뱉더군요. 1층이라서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1층은 쥐가 다닐 수 있잖아. 별일 아니라는 듯 무마하며 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1층은 쥐가 아무래도 다닐 수밖에 없는 법칙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니 무슨 쌍팔년도 옛날도 아니고 사람 사는 곳에 쥐가 이렇게 대낮에 다니는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날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다 여러 가지로 놀라서 벌렁거리는 심장만 부여잡고 돌아왔었네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별거 아닌 것도 같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크게 별거인 것 같기도 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 오는 곳은 처음이었어. 그토록 색다른 경험을 굳이 또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일까요? 우당탕탕 시댁 방문기 이후로 남편이 눈에 띄게 변화를 일으키며 저에게 정말로 잘해줬습니다. 전에 없이 갑자기 웬 꽃다발 이벤트도 한번 해줬었고요. 심지어 남편이 먼저 저에게 주말에 돗자리 깔고 공원으로 놀러 가자고 하더니 직접 만든 샌드위치랑 과일이 담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요리 솜씨가 없어서 겁창한 건 엄두도 못 냈지만 샌드위치 정도라면 재료만 사서 도전해볼만 했다며 쑥스럽게 웃어주는 남편의 모습에 제 마음이 또 요동치고 말았어요. 몹시 당황스러웠던 시댁 방문기는 금세 희미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결혼해서 제가 그 아파트에 가서 살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굳이 그날의 일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뭐 있겠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통해 전달해온 당신의 뜻이 있었어요. 결혼 문제는 둘이 알아서 의논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해. 나는 참견이나 간섭 그런 거 안 할 거고 그리고 나는 미리 말하는데 절대 며느리 안 잡고 살 거야. 나는 그런 시어머니 되는 거 딱 싫다. 시어머니의 어수선했던 모습이 갑자기 좋게 생각이 돼버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하고 소탈하고 가식이 없으며 굳이 격식 안 따지시는 그런 분으로 난데없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우리 결혼 렛츠고 해버리자고 제가 딱 말했습니다. 저희 둘 다 나이도 찬 상태였고 특히 여자인 제 쪽이 연상이기도 했고 각자 직장도 잘 다니고 있었으니 결혼이라는 건 의사결정만 내려지면 되는 것처럼 언뜻 그렇게 생각이 될 법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할 때 가장 따지게 되는 것이 바로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가라는 문제였죠. 직장이 있어도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결혼이 힘들어지니까요. 저희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웠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남편에게 결혼하자는 선언을 딱 했던 것이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비위를 잘 맞추려고 했던 것이겠죠. 저희 집이 원래는 보통 혹은 그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살았었는데요. 아버지가 큰 결심을 하신 뒤 온갖 무리를 다해가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시면서부터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무리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었으나 곧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크게 이득을 봤죠. 저희 집은 오빠가 명문대에 입학을 해내면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무척이나 좋아지던 때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오빠에게 값비싼 입시학원을 보내준 보람이 있다고 하셨죠. 인생은 투자야.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겠지. 투자가 빛을 보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는 걸 반복하면서 사는 게 인생 같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판단력을 미천 삼아 성공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리에 밝으셨던 듯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 또한 타고난 재능이라면 재능이겠죠. 아버지는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하셨죠. 아파트라는 투자로 재미를 봤던 저희 집이었기에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는 부동산인 게 틀림없다고 여겼나 봐요. 그 후로 조금 무리인 것 같아 보여도 착실하게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였고 그게 좋은 결과로 다 돌아왔죠. 명문대를 나온 오빠는 대대로 교육자를 배출한 집안의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새언니는 조용하면서도 강단이 넘치는 인물이었고요. 오빠가 그렇게 착실하고 모범적인 노선을 걸어준 덕분에 동생인 저는 편할 수 있었습니다. 입시 압박, 취업 압박, 결혼 압박 그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아주 대단한 직장에 다니고 있진 않았으나 제 나름의 기준에는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제 결혼을 대비해서 부모님이 아담하지만 위치가 좋은 집을 장만해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나 모으는 것에 큰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딸이 설마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으신다고 하시며 제가 30대에 들어섰을 때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던 것이고요. 그때 마침 저는 남편과 서로 호감을 가지며 만남을 시작하려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게 아기가 잘 맞아떨어진 셈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 집 장만 걱정은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는 무렵부터 남편이 알고 있었고요. 당연히 시댁에서도 알았습니다. 신혼집 장만이라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진작 해결이 되어 있었으니 시어머니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부부의 결혼을 지켜봐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혼집의 위치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뭐겠나요? 인프라가 많이 안 좋은 시댁과는 거리가 꽤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시어머니의 얼굴을 자주 안 보고 살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솔직하신 시어머니, 저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사시는 그분과 제가 마주칠 일이 그렇게 자주 있을까 싶었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딱 하자마자 돌변하셨다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자꾸만 그 아파트에서 살기 싫다고 하셨어요. 아주 꾸졌잖아. 이렇게 못생긴 집에서는 살맛도 안 나. 집이 있어도 하나도 안 즐거워.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예쁘장하게 잘해놓은 집에서 살면 소원이 없겠다. 참고로 신혼집은 빌라입니다. 옛날 오래된 빌라 형태 그런 거 말고요. 신축이라서 깔끔한 빌라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내부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집이었거든요. 밖에서 보고 가늠하는 것보다 안에 들어와서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집입니다. 안에 들어와 보고 깜짝 안 놀란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에도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자꾸만 저희 신혼집은 깔끔하고 예쁘게 생겨서 좋겠다고, 당신의 오래된 집은 구질구질하고 못났다고, 그래서 살맛이 안 나고 잘맛도 안 난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혹스러운 심정을 담아 괜히 이런 한마디를 했었어요. 에이, 그래도 집은 아파트가 좋죠, 어머님. 제가 그 소리를 정말 괜히 하는 바람에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된 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세한탄을 오래 하셨는지 몰라요. 아파트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고, 아파트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곳도 있는 법이라고, 이런 아파트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오래 하셔서 저는 제 핸드폰에서 그날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과장 안 보태고 진짜 이러다가 휴대폰이 폭발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제가 끊으려고 해도 글러라 치면 격렬하게 우는 소리를 하셔서 제가 쉽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에 대한 불평, 불만은 끝이 없었는데요. 집 자체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웃 이야기도 자주 하셨어요. 이웃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미친 년놈들 때문에 내가 맨날 우라통이 터진다. 수준이 낮아서 상종을 못하겠어. 너도 여기 와봐서 알잖니?
여기 사는 연놈들 죄다 횟가닥 정신 나간 것들인 거 너도 알지? 응? 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맞지?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이웃들이 죄다 더럽고 시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잘 알겠는데 그래서 저한테 뭐 어쩌라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피곤할 따름이었어요. 아들하고는 대화가 길게 안 된다고 하시며 여자인 며느리가 있어서 말이 잘 통하게 돼서 기쁘고 반갑다고 그러시니 제가 이를 꽉 깨물면서 일단은 참아봤던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입장이었으니까요. 초정부터 너무 야박하고 정없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거였죠. 오히려 초장부터 노선을 딱 확실하게 정하고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우물쭈물거렸던 듯 싶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신세 한탄을 또 하고 계셨을 때 괜스레 그 남자친구분의 안부나 여쭸어요. 별로 시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괜히 한 번씩 그분 이야기를 꺼냈었죠. 머리가 살짝 벗겨진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피우시던 그 아저씨요. 그런데 제가 당신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시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민망해 하셨습니다. 태연하게 반응을 못 하셨죠. 남편도 그분하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럴 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사귀기만 하시는 거지 혼인신고를 하실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적적하니까 만나시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이런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나랑 그 사람도 말이야, 만약 좋은 집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미 진작에 살림 합쳐서 살았을 거야. 워낙 사는 집구석이 거지 같으니까 안 합치고 그냥저냥 지내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러신 거였어요? 미처 몰랐네요. 지금 너희처럼 그렇게 예쁜 집에 살았으면 나도 신혼이 된 기분으로 즐겁게 한번 지내봤을 텐데 말이야. 에휴, 내가 많이 아쉽다. 뭘 어떻게 해도 대화의 주제가 끝내 집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남편한테 중간에서 잘 좀 하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밑도 끝도 없이 집 이야기만 하시는 게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자식으로 뭔가 해결을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딱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야. 당신보다 내 마음 당연히 더 편하지 못하지. 나도 불편해. 당신은 어머님 전화만 받았다 하면 갑자기 전에 없이 꿀먹은 벙어리게 되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어머님 전화 다 떠넘기잖아. 전화 못 받는 핑계도 가지가지야. 그런데 당신이 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어?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그렇지. 내가 능력 있는 좋은 자식이었다면 우리 엄마한테 번듯한 집 한 채 장만해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 우리 엄마가 그 집에서 그렇게나 살기 싫어하신다는 것도 나는 여태 몰랐거든. 원래는 그럭저럭 살만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굳이 이야기 안 하신 거 아닐까? 그렇잖아. 너무나도 살기 싫었다면 진작에 자식한테 이야기하고 상의해서 이사를 하셨겠지. 근데 왜 우리가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집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고 드시는 건데. 나도 어머님 댁에 몇 번 가봤으니까 어머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고 무슨 불편함을 거기서 겪고 계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그래봤자 멀쩡히 사람 사는 곳이잖아. 거기가 흉가도 아니고 번듯한 아파트인데 너무 과장해서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돼. 자식 며느리한테 기대고 싶으시니까 그러는 거겠지. 내가 능력만 좋았어도 집 해드렸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으면 해드리면 되잖아. 집을 꼭 매매로 해야 돼? 월세로 구하면 당장 3개월 내로 이사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 집 계약할 수 있을걸? 어머님이 아파트보다 빌라 선호하시는 것 같던데 그 동네에 신축 빌라 공실 많다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월세를 구해드려. 못해도 전세를 구해드려야지. 당신 정말 너무한다. 빨리 구하는 데는 월세만 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전세? 그것도 좋지. 당신이 구해드려. 나는 당신 어머님한테 뭘 어떻게 해드리든 간섭 안 할게. 찬성이야. 왜 간섭을 안 해? 우리가 이제 부부인데 뭐든 같이 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 그렇게 물었을 때 솔직히 짜증이 확 났습니다. 신혼집 장만은 한쪽에서 혼자 다 했는데 그건 관가하고서 남편이 말을 그렇게 하니 어이가 없었죠. 제가 화가 난 표정이 되니 남편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남편이 최소한의 눈치는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며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나 봐요. 그 후로 며칠 남편은 삐진 티를 팍팍 냈어요.
삐졌다는 걸 제발 알아달라는 식으로 입술을 뾰루퉁하게 내밀면서 밥을 먹을 때도 한숨을 쉬고 젓가락질을 깨작거렸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왜 그러냐고 물어봐주고 대화로 얼른 풀자고 했을 텐데 시어머니의 일로 남편이 저러니 저도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한 직후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집 타령 공세에 제가 난감해하며 시달리는 동안 남편은 뒷짐이나 지고 있었으며 그런 주제에 입으로만 효자인 척 틈틈이 해댔거든요. 생각하니까 저도 남편의 그런 태도가 괘씸해서 삐진 티를 팍팍 내는 모습을 보고도 일부러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남편보다 출근도 퇴근도 1시간씩 일찍 하거든요. 혼자 시어머니를 맞이하게 돼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는데 그런 저를 노려보시며 시어머니께서 집안으로 짐가방을 휙 던지셨어요. 반겨주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짜증은 안 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제가 무슨 짜증을 냈다 그러세요? 방금 집에 온 참이라 그냥 제가 좀 피곤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머님, 이건 웬 가방이에요? 가방이 큰데 어디 여행 가실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온 김에 오늘 좀 차고 가려고 한다. 네? 그러실 거면 미리 말씀이라도 주지 그러셨어요. 내가 남의 집에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아들 사는 집인데 와서 자고 간다는 소리도 못해? 그리고 네가 자꾸만 거리 두려고 하는 것 같길래 그게 얄미워서 미리 말 안 하고 온 거다. 일부러 말씀을 안 해주셨다니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밝히시다니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나 싶었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남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남편더러 알아서 해결해보라고 할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화를 꾹 참는 얼굴로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괘씸하다는 표정이 돼서 이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요새 내 아들한테 그렇게나 피도 눈물도 없이 굴었다며?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싹싹하고 수더분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자기 시애미가 사는 집에서 그렇게나 나오고 싶어하면 네가 먼저 며느리 된 입장으로 어머님 그럼 여기 들어와서 며칠이라도 같이 지내시죠. 이렇게 말을 꺼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어떻게 빈말이라도 한번 직구해주겠다는 소리를 안 하니? 너는 네 시애미가 얼마나 꾸진 집에서 사는지 다 봤으면서도 깔끔하고 예쁜 집에서 혼자 발 뻗고 편하게 잠이 오든? 내 아들은 불쌍한 엄마 생각해서 맨날 잠 설친다고 하는데.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저한테 빌붙으실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집 문제를 턱하니 해결해오는 능력 좋은 며느리한테 기대서 당신도 집 하나 얻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도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명목으로 신혼집에 들어와서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으셨던 것이었고요. 뭐가 됐든 간에 제가 당신의 아들하고 결혼하고 나면 절대로 이 전처럼 그렇게 살진 않으시고 싶으셨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을 왜 저를 통해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뤄내시려는 건지 그 염치 없는 면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예 저한테 삿대질까지 날리면서 훈계를 하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똑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들이요? 맨날 쿨쿨 잘 자요. 코도 시끄럽게 굴고요. 그 덕에 매일 잠 설치는 건 제 쪽이었네요. 그러고요, 어머님, 저한테 뭐 맡겨두셨어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맨날 욕하시는 그 아파트 사람들 수준이나 어머님 수준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자 제 뺨을 치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뺨 맞고 나서 어이가 없어졌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짐가방은 더 안쪽으로 밀어두신 후 소파에 턱하니 앉으셨어요.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실컷 지랄해 보라지.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쉬면서 잘 지내면 그만이야. 텔레비전을 켜시는 그 뻔뻔한 모습을 보며 천박하다는 표현이 떠올랐고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면 저 같은 건 더욱 납작하게 밟아줄 수 있다는 듯 미소를 의기양양하게 지으시길래 그냥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마침 근처에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이 바로 와주었고요. 시어머니께서 기자를 들 놀라셨죠. 얼레? 웬 경찰이? 이보세요. 난 잘못 없어요. 나는 내 아들 보러 온 것뿐이에요. 내 아들 집이라고요. 아니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고요. 여기 이분은 막무가내로 제가 귀가하던 때에 맞춰서 들이닥치셨어요. 나가주십사 했는데 전혀 꼼짝을 안 하셨고요. 제가 경찰을 향해 정중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며느리라고요. 얘가 내 며느리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부러 안 쳐다봤고요. 경찰들이 난감해 하시더니 일단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모시는 것까지 해드리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수고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며 경찰분께 시어머니의 커다란 진가방도 드렸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이 완전히 토마토처럼 익어서 발버둥을 치시면서 경찰 두 분께 이끌려서 집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저는 찬물을 마시면서 한참 속을 식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돌아왔죠. 당신, 우리 엄마 오셨는데 잘 모시지는 못할 망정 경찰에 신고를 했어? 정말 악마가 따로 없다. 당신이 이런 여자일 줄 몰랐어.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신 분인데 그런 분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마 지금 상처받을 대로 받으셔서 집에 울면서 돌아가셨어. 당장 가서 사과드려.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우리 엄마 모시고 와. 지금 당장!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할 셈이었는데 그마저도 제가 너무 바보처럼 무른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착한 게 장점인 줄 알았건만 그런 장점 따위 이런 순간이 되자 전혀 보이지도 않더군요. 저에게 명령조로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해탈해졌고 이런 선언을 하는 것에 전혀 망설임이 따르지 않았죠. 개소리 하지 말고 너나 여기서 나가. 여기 내 집이야. 그리고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 알지? 이혼 절차 밟을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끝내자. 주둥이만 나불댈 줄 아는 이 아가리 효자놈아. 뭐? 이혼? 끝내? 그게 무슨... 당신 왜 이러는 거야? 끝낼 것까진 아니잖아. 이러지 마. 뭘 이러지 마야. 너나 이러지 마. 네 엄마가 아까 나 엄청 세게 때렸거든? 여기 뺨 부은 거 보이지? 가서 진단서 끊고 고소 때릴까 싶은데 지금 네가 조용히 나랑 끝내주면 그것까진 안 할게.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후회가 들었는지 털썩 주저앉으면서 엉엉 울고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시끄럽고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했고요. 시어머니를 고소한다는 대목이 마음에 걸렸는지 남편은 일단 제 화가 풀릴 때까지 나가 있겠다고 했어요. 작은 가방 하나만 후다닥 싸서 떠나는 꼬라지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에 용달 트럭을 불렀고요. 그 밤에 남편 짐을 싹 트럭에 실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도 결혼을 한 바보 같은 행동을 후회하듯 제 결단과 행동력은 아주 빨랐습니다. 당장에 전화가 오더군요. 피곤한 밤이었고 당연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구구절절 사과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미안하다면서 그냥 허세를 부려본 것 뿐이라면서 그러시더군요. 답장 안 했고요.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전화가 걸려오는 것에 잠결에 제가 그걸 실수로 받고 말았어요. 한 번만 마음을 돌려달라면서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네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지. 번듯한 집 있는 것도 부럽고 그럴 만한 능력 있는 것도 부럽고 그래서 나도 좀 어떻게 한번 그거 누려볼까 있을까 싶어서 그랬어. 근데 네가 그렇게나 메모찰 줄 몰랐던 거야. 우시면서 하신다는 소리가 내용이 좀 묘했습니다. 아침부터 한숨이 나오더군요. 나는 그렇다고 쳐도 내 아들은 어떡하니? 뭔 죄가 있니? 나 때문에 지금 자기 인생 망했다면서 난리도 아닌데 내 아들 너무 불쌍하잖아. 내 아들 원망받게 된 나는 더 불쌍하고. 아, 그러세요? 잘 됐네요. 서로를 불쌍해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앞으로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죽도록 후회하고 있다고 절절하게 매달리셨지만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며느리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번복할 리가 없었어요. 친정에서는 제 선택을 쌍수 들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다들 제 행복한 결혼에 초를 치는 걸까봐 참고서 말은 안 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심정으로 제 시댁될 집안을 애초에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혼인신고를 느긋하게 하라고 조언을 해줬었고요. 그 덕에 제가 머리 덜 아프게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 후로도 저한테 애절하게 매달리며 온갖 미련을 보였던 모자였으나 끝까지 저는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남편과 같이 둘이 사는 50대 후반 미용실 원장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동네에 있는 작은 미용실인데요. 수익이 완전한 목적은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랑방 느낌이에요. 주민들하고 모여서 사는 얘기, 자식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얘기거리가 떨어지면 같이 유튜브로 사연을 틀어놓고 담소도 나누고 하죠.
사연을 들으면서 서로 웃고 울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다 얼마 전에 제 인생에도 제보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미용실 단골 언니들이 꼭 제보하라고 해서 저도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항상 사연을 들을 때는 마냥 재밌었는데 오늘은 제가 막상 제보하려니 떨리네요. 저는 고향은 이 지역이 맞는데 사실 성인 이후로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동네 미용실에 취업했는데 거기 단골 손님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거든요. 남편은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의 지방 발령 때문에 잠시 우리 동네에 왔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수가 적은 남편을 보고 진중하다고 착각해서 결혼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의 성격이 오히려 답답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며느리라면 시집살이를 한 번쯤은 다 당해보셨을 텐데요. 우리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얘, 너는 지금 잠이 오니? 빨리 일어나서 시아버지랑 남편 아침밥을 차려야지. 어떻게 된 게 기본을 몰라?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너희 집안 전체가 욕먹어. 빨리 일어나! 나는 말이야,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시댁 식구들이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었어. 넌 운 좋은 줄 알아. 저는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종일 같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멀쩡히 미용실에서 일할 수 있는데 결혼하고 몇 년은 시댁에서 콕 박혀서 집안일만 해야 했죠. 아휴, 너는 집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니? 먼지가 내 눈에 보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거야? 너 아까 내가 바닥 걸레질 하라고 했는데 안 했지? 지금 하려고 했어요. 아까 아침 만들고 설거지 하느라 바빠서요. 지금 할게요. 잠시만요. 내가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왜 이렇게 굼뜨니? 너는 내가 시어머니라 다행인 줄 알아. 마냥 못된 시어머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운 좋은 걸 천운으로 여겨. 시어머니는 심지어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사실 집안일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라 뭘 아는 나이가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눈에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모자란 며느리였을 거예요. 여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해해줘. 내가 잘할게. 엄마도 저러다 여보가 완전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 들면 잘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그리고 아이 낳으면 분가하기로 한 약속 내가 꼭 지킬게. 그 당시 저는 아이를 낳으면 따로 살자는 남편의 말을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리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요리하면 짜다, 싱겁다 뭐라 하셨고 빨래하면 깨끗하지 않다고 뭐라 하셨어요. 너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니? 이렇게 요리하라 해도 난 못하겠다. 어제는 무슨 한강처럼 국이 아무 맛도 안 나더니 오늘은 소금을 들이부은 거야? 이렇게 짱국이 세상에 어디 있니? 아유, 못 살아.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저는 분가하는 날만 기다리며 참고 참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을 때도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구박했습니다. 임신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니? 나는 네 남편 임신했을 때 너처럼 안 그랬어. 나는 말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댁 식구들 아침밥 차린 사람이야. 여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임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게을러?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제 나이가 어려서 그때는 시어머니의 말에 거역하면 아주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답니다. 다만 속으로는 만약 내가 며느리가 생긴다면 절대 시어머니처럼 대하지 않아야겠다 다짐했죠. 적어도 저렇게 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 시어머니는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아가 고생했다. 첫 손주가 아들이라니 내가 너무 기뻐서 회사에 자랑했어.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시절이라 속으로 걱정했는데 다행히 첫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반응도 좋았고 저는 내심 속으로 이제 분가할 수 있으려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분가는커녕 오히려 제 불행만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장남이 태어나고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정말 적으셔서 저랑 대화를 길게 나눈 적이 없으세요. 그래도 시어머니처럼 저를 괴롭히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죠.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어도 돌아가시니 제 마음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괴로웠던 것은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아들, 엄마랑 이따 쇼핑 갈까? 엄마가 우리 아들 겨울코트 사줄게.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적적해서 안 되겠어. 아니면 우리 근교로 여행이나 갈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원래도 외동아들이라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심했던 시어머니였는데 시아버지가 없으니 그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심지어 제 아들인 손자한테까지 집착해서 엄마인 저를 험담하기도 했죠. 재영아, 네 엄마는 네가 추워서 얼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 아유, 아이 춥게 이렇게 다 벗겨놓으면 어떡해? 그치? 아유, 내 새끼 우리 아들 닮아서 너무 예쁘네. 할머니가 옷 입혀줄게요. 어머니, 재영이 태열 때문에 일부러 벗긴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 덥게 입히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네가 날 가르치는 거야? 네 남편은 내가 이렇게 키우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 만약 이게 문제 있는 행동이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멀쩡하겠어? 시어머니는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분가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슬퍼하시니까 자기가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이가 조금 크면 그때 분가하자. 지금 그래도 엄마가 우리 육아 많이 도와주시잖아. 어머님이 진짜 육아를 많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자기야, 나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리고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 일 없다고 자기가 말했잖아. 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미안해.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그래도 자기 사랑해. 아니, 분가하자는 얘기를 꺼내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매번 뜬구름 잡는 소리 좀 그만해, 이 답답아. 남편의 우유부단하고 싫은 소리를 절대 못하는 성격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남편은 이때 유독 저를 힘들게 했는데 무려 이 중요한 시기에 도박에 손을 대서 직장을 잃기도 했답니다. 세상이 저를 유독 괴롭히는 기분도 들고 너무 억울해서 저는 화병도 생겼어요.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저는 그런 남편 보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미용실에서 일했으니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는 것은 오히려 탈출구라고 느껴졌어요. 아유, 지영이, 너는 어쩜 새댁이 그렇게 싹싹해?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겠어. 안 그래도 그쪽 아버님 돌아가시고 외로워하지 않아? 우리 며느리도 지영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쉬는 날에도 일하고 싶다니까요. 그렇지. 원래 시어머니는 될 수 있으면 덜 봐야 좋은 거야. 나는 그래서 시어머니 죽고 나서 내 인생에 전성기가 왔다고 말하고 다니잖아. 손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말 그대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제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셨지만 남편이 도박 때문에 직장도 잃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수입이 없으니 싫어도 크게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뒤로는 저도 시어머니께 할 말이 생기면 다 하게 되었습니다. 재영이 유치원에 일하는 엄마가 되게 적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 애들 정서에 좋지 않아. 너도 적당히 일하고 집에서 남편 챙기고 아이도 돌보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밖에서 일할래? 저도 밖에서 일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제가 밖에서 일 안 하면 당장 저희 무슨 돈으로 살아요? 저도 재영이 친구 성진이네 아빠처럼 돈 잘 버는 남편 있으면 일 안 해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뭐? 지금 우리 아들 돈 못 번다고 눈치 주는 거야? 왜 잘난 우리 아들 기를 죽여?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야. 누가 보면 너가 뭐 변호사라도 되는 줄 알겠다. 아휴. 어머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그런 의도 전혀 아니었어요.
저 그럼 출근할게요. 매번 당하기만 하다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대꾸하고 집을 나설 때는 기분이 너무 짜릿했어요. 이 맛에 돈을 버는 거라고 깨닫기도 했죠. 문제는 제가 그렇게 밖에서 일하니까 남편은 직장을 굳이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어디 취직하면 금방 그만두고 또 취직하면 그만두고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당신 또 그만뒀다며? 내가 왜 당신 회사 그만둔 것을 당신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고 미용실 손님한테 들어야 해? 나 진짜 너무 속이 터져서 그래. 분가는 무슨 이제 됐고 일자리나 좀 구해. 내 인생. 미안해. 그래도 내가 재영이 유치원 학부모 설명회나 상담은 열심히 다니고 있어. 자기야, 내가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할게. 남편은 능력은 없어도 사람 하나는 착했어요.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발끈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죠. 만약 저한테 도리어 뭐라 하는 성격이었으면 저는 저때 이혼했을 거예요. 또 조용하고 세심한 성격이라 육아도 많이 도와주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딸도 한 명 더 낳아서 아이들이 2명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내가 밖에 나가 일하고 남편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은 이런 집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 저 시절엔 그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격지심에 저한테 뭐라 하기도 했는데 돈 버는 사람이 저니까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아무튼 그렇게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사는 도중 갑자기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영아, 내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미용실을 닫으려고 해. 그래서 그런데 아예 미용실 영업을 종료하기보단 네가 원장 자리를 이어서 운영하는 거는 어떠니? 그래도 우리 미용실이 단골이 많아서 매출도 좋잖아. 지영이 너 덕분에 우리 미용실이 단골이 확 늘기도 해서 고맙기도 하고. 어머, 원장님. 제가 원장이 되면 저야 영광이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그 미용실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이번에도 못 내려와? 저번 설에도 바쁘다고 못 왔잖아. 우리 딸 얼굴을 이렇게 못 보니까 엄마랑 아빠 속이 타. 일하느라 그런 거라 이해는 하는데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네. 내 새끼 얼굴도 못 보고 엄마가 너 온다고 요리도 많이 했는데. 미안해. 나도 문 닫고 가려고 했는데 미용실이 명절 때 이상하게도 바쁘더라고. 내가 대신 명절 대목 지나면 남편이랑 애들 데리고 꼭 내려갈게. 나도 엄마랑 아빠 당연히 보고 싶지. 언니랑 형부도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너 미용실하고 얼굴 너무 못 빼서 우리 딸 얼굴 엄마가 다 까먹겠다. 아니면 엄마랑 아빠가 보러 올라갈게. 원래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는 거야. 너 좋아하는 참조림이랑 밑반찬 만들어서 갈게. 아니야. 거기서 서울까지 언제 올라오려고. 됐어. 내가 진짜 꼭 내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손님 왔다. 이따 또 전화할게. 미안해. 미용실이 일이 바빠지며 친정에도 잘 내려가지 못했어요. 실제로 거리가 멀어 안 그래도 친정은 명절 때나 되어야 내려갔는데 원장이 되니까 책임감이 생겨 더 내려가지 못했죠. 부모님도 그립고 제 고향이 그리워서 언제는 혼자 미용실에서 일하다 울기도 했답니다. 남들은 남편 하나 잘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던데 제 인생은 왜 이런가 싶었죠. 시어머니 복도 없어서 저 모양이고 속상한 마음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돈을 버니까 아쉬운 입장에 전혀 아니니까 좋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더 돈을 버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미용실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었는데 그날도 저는 혼자 출근해서 청소하고 재료 주문을 하느라 바빴어요. 덕분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졸업식이지? 엄마가 시간 나면 꼭 들를게. 졸업 축하해. 아빠가 이따 꽃다발 들고 갈 거야. 저녁에 우리 재영이가 좋아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갈까?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엄마, 나는 진짜 괜찮아. 아빠가 대신 오잖아. 엄마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알아. 아유, 우리 아들 누구 닮아서 이렇게 속이 깊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대신 용돈 챙겨줄게. 이걸로 친구들하고 떡볶이 사 먹어. 알겠지?
아이들의 입학식이나 졸업식에도 잘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일하니까 돈은 많이 벌어서 좋기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밖에 있으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온전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서 좋았고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장남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딸과 달리 아들은 공부를 매우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회장도 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아들 명문대 합격했다며? 아유, 좋겠어. 아들이 그렇게 조용하고 사고 안 치는 것도 부러운데 전교회장의 명문대까지 다 가졌네. 우리 아들도 원장님 아들처럼 모범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맨날 PC방에 가서 게임하게 바빠. 그래도 창준이가 저번에 보니까 되게 밝고 인사성도 좋던데 뭘.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아들 덕분에 단골 손님들의 부러움도 한 몸에 받기도 했어요. 아들은 제 인생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고 나서 한 가지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좋은 감정이 가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마냥 모른 척을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그 병원비를 제가 아무 소리 않고 다 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비를 다 낸 것을 알고 저에게 싫은 소리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정도 들었죠. 심지어 아프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 심경에 변화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의 투병 끝에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 결혼하고 초반에 뭐라 했던 거 용서해라. 미안하다. 어머니, 저 다 잊었으니까 편안히 가세요. 용서할 테니까 우리 저승에서는 웃는 얼굴로 봐요. 편안히 눈 감으세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만약 며느리가 생긴다면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딸도 대학에 입학하니까 저는 급격하게 고향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혼자 밖에서 일하며 돈 버느라 바빠 친정 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은 특유의 성격답게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어머머, 이게 무슨 반가운 소리야? 그럼 최서방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야? 아예 내려온다고? 아이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 엄마랑 아빠는 너무 좋지. 우리 딸 얼굴 보는 게 무슨 연예인 보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 애들은? 서울집은 어떻게? 서울에 있는 이 집은 그대로 두고 남편하고 내려가서 새로 집 얻어야지. 애들이 대학생이라 이 집을 팔면 애들이 잘 곳이 없어. 여기 생활 정리하고 전화 또 할게. 그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그렇게 서울에 있는 미용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 일해서 단골이 대부분이었는데 참 시원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고향에 내려가는 거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한 것처럼 서울에 있는 집은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 두고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집은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열심히 번 돈으로 제 명의로 매매한 집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둘 다 집과 가까운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와 남편만 내려갔죠. 저랑 재민이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내려가서 또 일만 하지 말고 좀 쉬고 그래. 맞아. 엄마 일하느라 지금도 무릎 안 좋은데 괜히 가서 또 일해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외가 쪽에는 제대로 된 대학병원도 없잖아. 괜히 일하다 무릎 더 상하지 말고 적당히 일해. 내가 감시하러 갈 거야. 알겠어. 내가 다른 복은 없어도 우리 자식들 복은 확실하네. 엄마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엄마가 주말이나 시간 나면 계속 올라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할 테니까 둘이 잘 살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하고, 알겠지? 그렇게 자식들은 서울에, 남편과 저는 친정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원래 가족들은 떨어지면 더 애틋해진다는 거 아시나요? 적당한 거리감이 생기니 자식들과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원래도 자식들과의 관계는 좋았는데 더 화목해졌죠.
친정 부모님 옆으로 내려오고는 작게 미용실을 하나 열었는데 서울에서 일하는 것처럼 죽어라 몸을 갈아 일하지는 않았어요. 적당히 생활비를 버는 정도로만 일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딸이 저와 남편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 미국으로 갈 거야. 이 사람하고 결혼할 줄은 몰랐는데 이 사람 아니면 나 안 될 것 같아. 케빈이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해야 하니까 거기서 나도 대학원 다니고 졸업하면 아예 자리 잡을래. 아휴, 재민아, 엄마 너무 당황스럽긴 하다. 우리 딸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사위가 미국인... 아휴, 그래 뭐 너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긴 한데 여보, 당신도 뭐 말이라도 해봐요. 본인들이 좋다는데 뭘 어째. 그래, 딸아, 축하한다. 이 양반아, 그게 끝이야? 애지중지 키운 딸이 미국 가서 아예 자리 잡고 산다는데 말이 그게 다야? 아휴. 엄마 왜 그래? 아빠 성격 엄마도 알면서. 어쨌든 그럼 다음에 올 때는 케빈도 데리고 올게요. 마침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도 한 번에 보여주면 되겠다. 딸의 남자친구가 미국인이라는 것은 저도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인과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 거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말대로 본인들이 좋다는데 말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아들보다 딸이 더 먼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집은 아들이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원래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집이라 50평대였어요. 아들이 혼자 살기엔 관리하기도 힘들고 너무 넓었죠. 그래서 평수를 줄이고 대신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제 명의로 새로 집을 얻어주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고 아들은 서울에서 누구나 들으면 아는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힘들게 살았더니 자식들이 이렇게 알아서 잘 커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정 옆으로 오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져서 제 인생은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리고 내려갈게요. 여자친구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엄마랑 아빠만 보고 올라갈게요. 그래. 혹시 못 먹는 음식 있으면 미리 알려줘. 엄마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그럼 7시까지 천천히 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알려주고. 그럼 토요일에 보자. 몇 년 뒤에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비교해서 조건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을 다니는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만났나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아들을 보고 반해 몇 년을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을 20년 넘게 운영하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런데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워낙 신혼 때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해서 저는 며느리가 생기면 잘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 달리 며느리는 처음 인사 올 때부터 태도가 별로였습니다. 인사를 온다길래 남편과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심지어 미용실 문까지 닫고 요리해서 기다렸는데 입맛에 맞지 않다고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더라고요. 듣기로 고기를 좋아한다 해서 돼지랑 닭이랑 오리를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지 않나 보다. 그럼 소는 먹나? 소고기 지금 사올까? 아니에요. 제가 원래 조금 까다로워서 괜찮아요. 먹을 게 별로 없네. 잔뜩 준비한 음식은 며느리의 입맛에 안 맞았는지 깨작거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 친정엄마가 대부분 도와줬는데 엄마는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먹을 만큼 유명한 식당이고 엄마의 요리 솜씨는 워낙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입맛에 맞지 않다고 밥을 반도 먹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입맛이란 게 다 다르니까 인정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너희 며느리는 뭐 해오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집도 이미 있고 가구도 있으니까 뭐 예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진짜 몸 하나만 오는 거야? 집이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 다행히 우리가 돈이 없지는 않으니까 한쪽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괜찮아. 너는 참 속도 좋다. 사실 너희 며느리가 재영이에 비하면 뭐가 잘났어. 외모도 능력도 집안도 다 네 아들이 우월하잖아.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 아유, 언니, 아들이 좋다잖아. 어떡해? 나는 그리고 쟤네 결혼에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본인들이 좋으면 된 거지. 나 신혼 때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했던 거 알지? 그때 생각하면 그냥 미워도 눈 감고 넘어가고 싶어. 실제로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도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기억이 커서 오히려 뭐든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결혼할 때 며느리가 예단을 다 생략하고 정말 몸 하나만 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그냥 네가 사는 집은 너 명의라고 해. 그리고 결혼식장이나 드레스 같은 거 선택할 때도 돈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돈 낼 테니까 네가 내는 거라고 하고, 알겠지? 며느리한테는 비밀이다. 엄마 항상 고마워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의 슈퍼맨 같아. 엄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며느리한테 굳이 우리 엄마가 해줬다고 이러지 말고 그냥 네가 내는 것처럼 행동해.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아들에게 오히려 알리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며느리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혼여행 비용까지 내주었습니다. 물론 신혼집의 명의는 제 명의였는데 며느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어머님, 저 다음 달에 출산하는 거 아시죠? 친구들이 그러던데 요즘은 출산하면 시댁에서 조리원 비용을 다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조리원? 안 그래도 내가 알아봤는데 여기 어떠니?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아가 네가 원하는 곳 가도 된다. 조리원은 당연히 우리가 내줘야지.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곳에 가렴. 어머,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저 그럼 여기 가고 싶어요. 연예인들이 가는 고급 조리원이라는데 마사지도 그렇고 요가 같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도 저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었어요. 조리원도 연예인들이 다니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 조리원을 결제했고 출산 선물로 아주 유명한 유모차도 사고 며느리를 위해 명품 가방까지 사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도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워낙 바쁘셔서 아기를 봐줄 수가 없으세요. 오랜만에 하는 동창회라 꼭 나가고 싶은데. 그래, 알겠다. 내가 올라가서 아이 돌볼 테니까 너는 볼일 보렴. 필요한 거는 없니? 심지어 저는 며느리가 부탁하면 서울까지 가서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돈은 따로 받지 않았어요. 싫은 소리도 하지 않고 며느리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무릎도 안 좋은데 서울까지 가서 아이를 돌보는 거야? 용돈은 받고 있는 거지?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언니도 손자 있어서 알잖아. 보기만 해도 예뻐. 예쁘긴 해도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요즘 황혼 육아 때문에 문제가 많던데 가까이에 있을 줄은 몰랐네. 네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해.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그러다 그거 나중에 버릇된다? 아니, 이미 며느리한테 너는 호구가 되고도 남았지. 주변에서 오히려 며느리를 뭐라 할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이렇게라도 제가 며느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았죠. 아들이 워낙 일이 바쁘니까 저라도 며느리를 챙기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나중에는 본인이 힘들다며 아이를 아예 남편과 제가 사는 집에 맡기고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고 저도 꾹 참고 받아주니 나중에는 며느리의 행동이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영어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마침 아가씨가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 지원이 미국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면 어릴 때 가는 거라 평생 영어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지원이를 미국에 보낸다고? 그럼 너랑 아들은 한국에 남고? 네, 아가씨가 미국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지원이 유치원 선생님이 지원이가 영어에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능 있는데 한국에서 키우는 것도 아이한테 못할 짓 같아서요. 어머님이 말씀 잘해주세요. 심지어 며느리는 손자를 미국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사실 해외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히려 가까울수록 이런 부탁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며느리의 부탁에 딸에게 얘기를 꺼냈는데 딸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딸과 사위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일부러 자식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카가 와서 같이 생활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대신 엄마가 너의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게 챙겨줄게. 그러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먹고 가지면서 살아. 이걸로 새언니나 오빠한테 뭐라 하지는 말고, 응? 엄마 부탁이니까 그렇게 하긴 할게. 그런데 새언니도 참 너무하긴 해.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엄마가 처음으로 나한테 부탁하는 거라 들어주긴 할 건데 어떻게 자기 어린 자식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른 나라에 혼자 보내? 애 생각은 안 한대? 지원이가 영어에 재능이 있대. 그 사위랑 지금 사는 집보다 넓은 곳으로 가. 엄마가 적금 이번 달에 만료되니까 그거 보내줄게. 지원이한테 드는 돈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실제로 손자를 미국에 보내면서 저는 예전에 죽어라 일해서 들어놓은 적금까지 딸에게 주었어요. 혹시 모를 이런 경우를 대비해 들어놓은 적금이었죠. 결국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손자를 미국까지 보낼 정도로 저는 며느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워낙 자식들을 키우며 제가 바빴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미안한 마음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남편도 바쁜 것 같고 이번에는 서울에서 조금 쉴게요. 그러니? 알겠다. 힘들면 집에서 푹 쉬고 시간 나면 내려오렴. 건강 잘 챙기고. 그래. 며느리는 심지어 얼굴도 잘 비추지 않았어요. 저처럼 일하느라 못 가는 상황도 아니었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까지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죠.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제가 제보한 사연의 핵심입니다. 제가 미용 일을 하느라 종일 서 있어서 무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만큼 돈은 많이 벌었지만 고질병으로 어깨도 안 좋고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가도 큰 대학병원을 가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무릎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같이 서울에 가서 검사했더니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바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서울에 아는 분 없으세요? 수술하고 바로 지방에 내려가는 것보다 경과도 지켜봐야 하고 한 달은 머무르셔야 해요. 수술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 거처를 알아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의사는 서울에서 머무르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무릎이 평생 안 좋기도 했고 이번 시기를 놓치면 어쩌면 못 걸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어차피 지원이도 미국에 갔고 저랑 아내만 집에 있잖아요.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수술 받으세요. 제가 아내한테 따로 말할게요. 그래도 되겠니? 그럼 난 너무 고맙지. 엄마가 이제까지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요. 당연히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동안 오히려 받기만 해서 죄송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머무르다 가세요. 아들은 제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본인 집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서울까지 와서 수술을 받을 건데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니 아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방에 있고 저는 아들의 집으로 갔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며느리한테 그동안 베푼 게 하도 많아 저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며느리는 대놓고 싫은 티를 내서 민망했습니다. 내가 크게 거슬리게 하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병원하고 가까워서 혼자 택시 타고 다닐 거고. 그러니 나를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돼. 네, 어머니. 그런데 지켜야 하실 것이 조금 있으세요. 일단 저는 화장실 더럽게 쓰는 거 정말 못 참아요. 또 부엌은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제가 잘 때는 웬만하면 조용히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며느리의 말에 사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사실 이 집은 제 명의라 제 집이잖아요. 물론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설령 제 명의가 아니더라도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나 싶었죠. 제가 그동안 시집살이를 했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손자까지 제 돈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주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저의 매우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저도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다 맞춰주지 않고 살갑게 대하지 않으니 며느리도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혹시 주말에 집에 계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딜 가니? 안 그래도 무릎이 안 좋아서 여기 있는 건데 나보고 어디 나가라는 말이야? 저는 나가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냥 집에 계실 거냐고 물어본 건데요.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어머님도 불편하니까 미리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반응하세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은근히 나가라고 눈치 주는 거 아니었니? 내가 오해했으면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서도 최대한 이번 달에는 조심하라고 해서 어디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제가 나가야죠. 알겠어요. 며느리와 저는 날이 갈수록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어요. 아들은 워낙 바빠 집에 오면 자기 바빴는데 차라리 아들과 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속으로 며느리가 얄밉게 행동할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집은 내 집이고 돈도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굳이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아니, 지원이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사실 남편이랑 나랑 둘이 우리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원이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래? 그럼 내가 며느리한테 말해볼게. 안 그래도 너랑 사위한테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 간 손자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나이에 혼자 부모 없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더니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한 번에 적응을 잘하는 게 더 어렵죠. 그냥 아가씨가 우리 지원이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원이가 저랑 얘기할 때는 적응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아무래도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 아이가 혼자 미국에서 엄마 없이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니. 혼자 힘들어할 수도 있단다. 그러면 지원이 다시 한국으로 부르자는 말씀이세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미국에 보내라고 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겨우 가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다시 데리고 오고 아이 정서에도 좋지 않아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지원이 때문에 딸하고 사이가 불편하니까. 아휴, 알겠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결국 손자는 미국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며느리는 더 저에게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제가 무릎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내려갈 준비를 할 때였어요. 마침 수술의 경과가 좋아 약속한 한 달이 지나자 바로 내려가게 될 정도로 상태가 좋은 편이었죠.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고 집에 갈 생각에 기분이 좋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아침에 저를 거실로 부르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가시죠.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거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한 달간 계실 동안 쓰셨던 내역이에요. 간병비랑 생활비, 기타 등등 다 합쳐서 저한테 1,000만 원 주시면 돼요. 뭐? 이게 뭐니? 설명을 자세히 해봐. 지금 나한테 1,000만 원을 너한테 주라는 말이야? 제가 그동안 어머님 집에 계실 때 청소랑 빨래도 배로 하고 요리도 더 하고 쓴 시간과 돈을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돈이 더 들었을 텐데 그래도 어머님이니까 1,000만 원으로 계산할게요. 순간 저는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하고 제가 며느리에게 선물을 준 돈만 해도 1,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왔거든요. 당장 며느리가 사는 이 집만 해도 제 명이었죠. 이 밖에도 며느리 생일이라고 주었던 명품 가방이나 각종 용돈, 그리고 손자 유학비까지 생각하니 괘씸해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참으니까 호구로 봐도 너무 심한 호구로 보더라고요. 이게 진짜 참으니까 내가 호구로 보여? 1,000만 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이걸 나한테 요구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제정신 맞고요. 어머님이 머무르면서 제가 쓴 시간과 돈은요?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는 것을 원하면서 주신 건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 집은 내 명이야. 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해도 너무하네. 청구서? 이게 무슨 망언이야? 너 딱
기다려. 내가 결혼하고 쓴 돈들 다 청구할 거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이 어머님 명의라고요? 일부러 아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괘씸하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이건 내 집이야. 1,000만 원이 아니고 너는 나한테 몇 억을 줘야 해. 지금 줄 거 아니면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 침입죄로 쫓겨나기 싫으면 당장 나가.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경악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순간 욱하는 마음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아들과 전화를 끊은 며느리는 굉장히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청구서? 너 말 잘했다. 그러면 네 아들 미국 유학하며 쓴 돈 얼만지 알아? 그거랑 네가 내 집에서 산 기간의 금액, 또 내가 너한테 준 명품 가방과 각종 용돈들 다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급기야 울며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머무르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거니? 한 달 집에 있었다고 나한테 청구서를 내미는 미친 며느리를. 나는 둘 생각 없다. 너도 짐 싸서 오늘 안에 네 아내 데리고 나가. 미국에 있는 네 아들도 한국으로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해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따지니 며느리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며느리를 이끌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엄마, 제가 죄송해요. 저도 아내가 저렇게 엄마한테 미친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 앞에서는 항상 엄마한테 잘하는 척 연기해서 이렇게 행동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들도 전화로 저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며느리는 문 밖에서 한참을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며느리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퇴근한 아들과 들어온 며느리는 저에게 무릎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럴 거면 이혼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동안 내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척 하더니 그게 다 가식이었다는 거잖아. 나 소름 끼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진짜 오해야. 어머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 이혼당하면 못 살아요. 제발 봐주세요. 어머님, 제발요. 아들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더 납작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이혼시키고 제가 며느리에게 베푼 돈을 다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보니 마음이 또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가 걸리더라고요.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부모가 이혼하면 어쩌겠어요. 결국 지금은 이혼 상태는 아닌데 며느리가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언제든 이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꼬박꼬박 저에게 전화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던 우리 집도 자주 찾아오고 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홍시 사왔는데 드셔보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백화점에서 산 홍삼이에요. 어머님 기록 약해지시면 안 되니까. 예전처럼 제가 살갑게 굴지 않으니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눈치를 보는데 아직은 그걸 저도 즐기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너무 통쾌하고 그동안 참았던 괘씸함이 다 해소되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제 신경을 거슬리면 바로 그때 이혼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저처럼 참지 말고 사시길 바랄게요.